백조와 박쥐, 히가시노 게이고. 찻잔이 비어갈 무렵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미닫이 문이 열리고 전통 옷차림의 중년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 일행분이 오셨습니다. 미닫이 문이 좀 더 열리고 나카마츠가 들어섰다. 죄송합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잠깐 길을 헤매는 바람에요. 맞아. 찾기 쉽지 않은 곳이지. 고다이는 말했다. 괜찮아. 나도 방금 도착했으니까. 나카마츠는 옛 민가를 본 듯 실내를 둘러보며 바닥 아래로 다리를 넣는 테이블 앞에 앉았다. 아주머니가 나카마츠에게 차를 내어주고 고다이의 찻잔에도 새로 따라 주었다. 식사 전에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요리는 잠시 뒤에 주셨으면 합니다. 고다이가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이따 필요하실 때 인터폰으로 알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나가자 나카마츠는 다시 실내를 휘휘 둘러보았다. 이런 멋들어진 식당을 어떻게 하셨대요? 역시 수사 일과는 다르네요. 나도 윗분들 따라서 두어 번 와본 것뿐이야. 근데 오늘은 누가 들을까봐 속닥속닥 하기 싫어서. 니온바시 닌교초에 요리점에 와 있었다.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별실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리도 좋지만 고다이 씨 이야기에 기대가 큽니다. 저는 띄엄띄엄 전해 들은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 점은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공중전화 주변 방범 카메라 확인 일거리만 잔뜩 던져주고 그 뒤는 우리끼리 처리해버렸으니까. 근데 섣불리 발설하기 어려운 예민한 문제들이 좀 있었어. 재무성 고위급 아들인데다 14살이라니. 아닌 게 아니라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공판 직전에 피고인이 석방되느냐 마느냐 하는 일이었잖아. 검찰 측과 보조도 맞춰야 하고 본청 간부들도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을 거야. 그렇겠네요. 라고 나카마츠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자이 도모키는 현재 자택연금 중이고 내일 그쪽 경찰서로 이송할 예정이야. 네, 이야기 들었어요. 그 뒤에 송검이죠. 그 전에 수사 일과 과장이 기자회견을 할 거야.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각오하고 있죠. 고다이는 차를 후루룩 마시고 숨을 토해낸 뒤에 나카마츠를 보았다. 살해 동기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어? 네, 들었습니다. 간이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설마 시라이시 씨가 옛날 사건의 진범이었을 줄이야. 게다가 그걸 구라키 피고인, 아니지, 구라키 씨가 덮어쓰려고 했다면서요. 저는 자세한 내막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옛날 사건은 이따 요리 들어온 뒤에 설명해 줄게. 이야기가 아주 길거든.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사정 청취한 내용을 대강 이야기하려고. 그쪽 상사들한테는 이야기가 건너갔지만 나카마츠 급에는 아직 안 내려갔을 테니까. 그렇죠. 우린 그냥 쫄병인데요. 나도 비슷한 처지인데 어쩌다 보니 세부 정보를 접하는 입장이 되었어. 어쨌든 나카마츠에게는 알려주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불러냈어. 관할서에서도 보강수산 냈었지만 아무래도 전모를 파악하지는 못했을 테니까. 네, 고맙습니다. 구라키 씨가 아사바 모녀에게 접근한 경위는 처음 진술한 내용과 큰 차이는 없어. 차이가 있다면 구라키 씨는 범인이 아니라 진범 시라이시 씨를 감싸주었다는 점뿐이지. 어쨌든 그 바람에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생겨나고 결국 아사바 씨 가족은 여태껏 고통스럽게 살아왔으니 그 보상을 해주자는 생각으로 두 사람에게 접근했던 거야. 물론 옛날 사건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건 밝히지 않았어. 바로 최근까지. 바로 최근까지요? 그러면 1년 전쯤에 오리에 씨한테는
고백을 했던 모양이야.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구라키 본인은 말했는데 아마 좀 더 복잡한 심리가 얽혀 있는 것 같아. 나카마츠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복잡한 심리요? 그 부분은 오리에 씨 본인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됐어. 그래요? 오리에 씨가 뭐라고 했는데요? 뭐 한마디로 안타까운 이야기라고나 할까? 고다이는 범인 은피 혐의로 아사바 오리에를 취조했을 때의 일을 떠올렸다. 지금까지의 흐름에 따라 고다이가 그 역할도 떠맡았던 것이다. 내가 구라키 씨를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가 했던 말이 고다이의 귀에 달라붙어 있었다. 친절하고 다정한 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든든하게 기댈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함께 있으면 진심으로 위안이 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맡기자 싶어서 어느 날 그런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물론 구라키 씨도 나를 그리 밉게 본 건 아니라는 자신감은 있었죠. 그리고 그 바람대로 구라키 씨도 답을 해주셨어요. 나도 네가 좋다고. 하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깊은 관계를 맺는 건 관두자고 하더군요. 나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내가 싫다면 솔직히 싫다고 말하면 되지 않느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구라키 씨가 뭔가 힘들어하는 얼굴로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나와 깊은 관계를 맺기가 싫은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구라키 씨가 들려준 이야기에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리에의 부친 후쿠마 준지가 자살한 원인이 된 사건, 즉 히가시오 카자키여가 금융업자 살해 사건의 범인을 눈앞에서 도망치게 해줬다 라고 구라키가 고백했던 것이다. 선뜻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구라키가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할 리는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라고 우리애는 그때의 심경을 표현했다. 하지만 충격은 컸어도 구라키 씨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야. 그때 범인을 신고했다면 아버지가 체포될 일도 없었겠지만 오인 체포도 피의자 자살도 모두 경찰의 실수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지. 하지만 진짜 이유는 구라키 씨에 대한 호감이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 네, 저도 동감입니다. 그나저나 그 뒤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나요? 나카마츠의 눈빛에 호기심이 번졌다. 아니, 결국 남녀 관계로 발전하는 일은 없었던 모양이야. 하지만 마음적인 연결은 더욱더 강해졌던 것 같아. 왜냐면 구라키 씨에게서 들은 그 얘기를 어머니 요코 씨에게도 함구했더라고. 즉, 둘만의 비밀이 생긴 거야. 게다가 오리에 씨는 구라키 씨의 생일에 선물도 해줬어. 그게 뭐였는지 알아? 선물이요? 예상 밖의 질문이었는지 나카마치는 눈만 끔뻑거렸다.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어떤 선물이었어요? 스마트폰. 오리에 씨 명의로 계약한 거였어. 앞으로 연락은 이걸로 해달라면서 선물했다는 거야. 구라키 씨가 가진 게 구식 휴대전화뿐이라 마음껏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게 불편했던 모양이야. 구라키 씨는 요금은 자신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그 선물을 받아줬어. 그렇게 두 사람의 멋진 한라인이 생겼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번 사건이 터졌어. 왜요? 나카마츠의 표정이 아연 긴장했다. 고다이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메모를 보면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9월 중순 구라키 씨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마음에 걸리는 이름을 발견했어. 시라이시 법률 사무실이라는 곳이었지. 시라이시라는 성씨는 그리 드물지 않지만 옛날 사건의 진범 청년이 법학부 학생이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일단 그 법률 사무실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 그렇게 경영자가 시라이시 겐스케이고
게재된 얼굴 사진을 통해 그때 그 청년이 틀림없다고 확신을 했지. 시라이시 씨가 번듯하게 성공한 것을 기뻐하면서도 그 사건을 지금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해져서 마음먹고 전화를 해봤어. 그게 10월 2일이야. 법률사무실에 착신 기록이 남아있었던 날이군요. 그 기록 때문에 고다이 씨는 아이치현 사사메초라는 곳까지 구라키 씨를 만나러 갔었죠. 그렇지. 아무튼 전화를 받은 시라이시 씨는 구라키 씨를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했고 6월 도쿄역 근처 찻집에서 재회하게 되었지. 그 모습이 가게 방범 카메라에 찍혀 있어서 구라키 씨를 체포하게 되었다는 건 나카마치도 알고 있지. 물론 똑똑히 기억하죠. 나카마치는 찻잔을 손에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시라이시 씨는 그 사건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노라고 했어. 범행 자체도 그렇지만 누명으로 자살한 후쿠마 씨의 유족에게도 죄송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구라키 씨는 아사바 모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시라이시 씨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는 시라이시 씨 본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알 수 있었어. 고다이는 수첩에 시선을 떨구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위치 정보 기록에 의하면 그 다음 날인 7일 시라이시 씨는 문젠 나카초를 돌아다녔어. 아마 아스나로 식당을 찾아본 거겠지. 가게를 찾아내자 맞은편의 커피점에 들어갔어. 그리고 20일 이번에는 같은 커피점에서 2시간 가까이나 머물렀다고 나와 있어. 아사바 씨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고 했겠죠. 차마 아스나로 식당에 직접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요. 사건 발생 직후에 시라이시 씨 집에 갔었던 거 생각나? 그때 시라이시 씨에 대해 부인이 이런 말을 했었어. 요즘 좀 기운이 없다고 할까? 뭔가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았다고. 네, 계속 마음에 걸렸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던 거네요. 내 생각에는 변호사를 사직할 각오도 했던 것 같아. 우리가 아다치구의 공장에서 야마다라는 청년에게도 탐문 수사를 나갔었잖아. 딱히 별다른 용건도 없이 시라이시 씨가 찾아와서 여기 일은 좀 익숙해졌느냐고 물어봤다고 했었어. 변호사를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의뢰인들의 근황을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 그러고 보니 네, 그렇군요. 게다가 그 친구도 시라시 씨가 어쩐지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았다고 했어요. 나카마치는 얼굴을 찌푸리며 이마를 긁적이고는 안타깝네 라고 중얼거렸다. 한편 구라키 씨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 한참을 망설인 끝에 시라이시 씨 이야기를 오리에 씨에게 말해주기로 결심했지. 전화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메일을 보냈어. 그 한 라인으로. 그런데 그 메일이 사건의 방아쇠가 되고 말았어. 고다이는 수첩에서 얼굴을 들고 말했다. 그 메일을 훔쳐본 자가 있었던 거야. 그게 안자이 도모키? 나카마츠의 부름에 고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을 빌려서 놀았기 때문에 잠금을 푸는 방법은 알고 있었어. 그게 버릇이 되어서 엄마를 만나러 올 때마다 몰래 메일을 훔쳐본 모양이야. 그렇게 시라이시 씨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어. 10월 27일 안자이 도모키는 시라이시 씨의 법률 사무실을 살펴보러 갔어. 안에 들어갈지 말지는 정하지 않았다 라고 본인은 말하고 있어. 그 건물 앞에 서 있는데 우연히 시라이시 씨가 나왔다는 거야. 안자이 도모키가 빤히 쳐다보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시라이시 씨가 자신에게 무슨 볼일이 있느냐고 말을 건네더래. 안자이 도모키는 이름을 말하고 후쿠마 준지의 손자라고 밝혔어. 시라이시 씨는 깜짝 놀란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급한 선약이 있으니 다시 연락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명함을 내주었어. 그 명함에 업무 때 쓰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던 거야. 나카마치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휘휘 저었다. 시라이시 씨가 어떤 심경이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그러게 말이야. 애초에 자신이 뿌린 씨앗이라지만 정말 동정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안자이 도모키가 나중에 시라이시 씨에게 연락을? 고다이는 다시 수첩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사흘 후 30일에 전화를 걸어 다음 날 저녁에 몬젠 나카초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 중요한 건 그때부터 이미 공중전화를 이용했다는 점이야. 휴대전화는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착신 이력이 남을까봐 미리 준비한 거지. 나카마치의 눈빛이 험해졌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벌써 범행을? 맞아. 그때부터 이미 계획했다는 이야기지. 본인도 그렇게 인정했어. 10월 31일 안자이 도모키는 이전부터 갖고 있던 나이프를 호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왔다. 고토구 기요스미에 도착하자 그곳의 공중전화로 시라이 씨에게 연락해 기요스바시 다리 아래의 스미다가 와테라스로 와달라고 말했다. 기요스바시를 살해 장소로 정한 것은 공사 중이라 산책로가 도심의 사각지대가 된 것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이다. 오후 7시 조금 전 시라이시 씨가 약속 장소에 나온 것을 보고 혹시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느닷없이 나이프로 찔렀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다. 시라이시 씨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도주했다. 장갑을 껴서 지문은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다이는 일단 수첩을 내려놓았다. 안자이 도모키의 범행에 관한 진술 내용은 이상이야.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 시라이시 씨의 사체는 스미다가 와테라스가 아니라 미나토구 해안의 길가에 불법 주차된 차 안에서 발견되었잖아요. 그럼 안자이 도모키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차를 운전해서 그쪽으로 이동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평범한 중학생이 운전은 못할 테니까. 애초에 사체를 차 안으로 옮길 수도 없어. 근데 그 점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범행 후에 안자이 도모키의 행동부터 이야기하자고. 그는 자택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태연하게 지냈어. 범행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 나카마치도 알다시피 사체가 발견되었고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어. 뉴스로도 나왔고 그러자 사건을 알게 된 구라키 씨는 깜짝 놀랐어. 시라이시 씨 이야기를 오리에 씨에게 메일로 보내고 며칠 안 된 때였으니까 설마 하면서도 혹시 오리에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연락을 해봤어. 하지만 오리에 씨는 전혀 짐작되는 게 없었지. 자신은 시라이시 씨를 접촉한 적도 없고 시라이시 씨의 일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구라키 씨에게 대답했어. 하지만 그 뒤에 이래저래 생각해보니 구라키 씨에게서 온 메일을 훔쳐봤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는 게 퍼뜩 생각난 거야. 구라키 씨에게서 시라이시 씨에 관한 메일을 받은 뒤 안자이 도모키가 식당에 찾아왔던 게 생각난 거군요. 그렇지.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서운 상상이 자꾸 떠올라서 겁에 질린 오리에 씨는 안자이 도모키를 불러냈다. 엄마 스마트폰에 메일을 봤지 라고 단정적으로 캐물어 본 바 아들이 태연히 인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나카마치는 몸을 앞으로 쓱 내밀었다. 시라이시 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게 자기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맞아. 그야말로 지옥에 굴러 떨어진 듯한 기분이었다라고 오리에 씨가 말했어. 고다이는 다시 오리에를 취조하던 때의 일을 떠올렸다. 아들에게서 시라이시 씨를 살해한 게 자신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순간을 진술할 때 오리에 씨는 넋이 나간 듯한 얼굴이었다. 반드시 복수를 하고 싶었다.
어릴 때부터 살인자의 손자라는 말을 듣는 게 너무 괴로웠다. 그것 때문에 엄마와도 헤어져 살아야 했다. 아버지가 재혼을 했지만 새로 들어온 여자를 엄마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들을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 살인자의 손자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했었는데 구라키 씨라는 사람에게서 온 메일을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 시라이 씨라는 변호사 때문에 우리 가족은 평생 고통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암담한 기분이었다고 오리에는 말했다. 30여 년 전의 비극이 아들 도모키의 인생까지 어그러지게 하다니 우리는 분명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절망했다. 그 저주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안자의 히로키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버린 것을 이제 새삼 후회했다는 것이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얼른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고 오리에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전에 구라키에게 이 일을 알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다. 그때 일을 오리에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구라키 씨는 한참이나 할 말을 잃고 있었지만 이윽고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투가 뜻밖일 만큼 침착해서 아직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신 게 아닐까 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지 지금 도모키가 옆에 있다면 좀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받은 도모키에게 아주 세세한 것까지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구라키 씨가 경찰에 알려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든 처리할 테니까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뒤 한참 동안 구라키에게서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우리에는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몰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 다음은 구라키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고다이는 다시 수첩을 넘겼다. 안자이 도모키에게서 범행의 자초지종을 들은 구라키 씨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켜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일이 30여 년 전 자신의 과오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군요. 물론 그것도 있었어.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니었어. 구라키 씨는 안자이 도모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본 거야. 그 사람이라니 누구요? 여기서 아까 나카마츠가 지적했던 의문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 안자이 도모키는 기요스바시 다리 근처에서 시라이시 씨를 칼로 찔렀다고 했잖아. 하지만 뉴스 보도에 의하면 사체가 발견된 곳은 전혀 다른 장소야. 그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 구라키 씨가 추리 끝에 내린 답은 단 한 가지였어. 즉, 그 차를 시라이시 씨 자신이 운전해서 옮겼다는 것. 네? 나카마츠의 입이 떡 벌어졌다. 시라이시 씨가 아직 죽지 않았던 거예요? 빈사의 상태였지만 겨우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었어. 사고력도 있었고 죽음 직전에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어서 이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시라이시 씨는 생각했던 거야. 아마 휴대전화를 처분한 것도 시라이시 씨 본인이었겠지. 차에 타기 전에 스미다가와 강에 던져버렸다든가. 차를 이동시킨 뒤에는 핸들을 닦아내고 뒷좌석으로 들어가서 결국 쓰러졌어. 왜 그렇게 했는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겠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군요. 차를 이동해두면 아이의 범행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테니까요. 즉, 시라이시 씨는 마지막 온 힘을 쥐어짜서 안자이 도모키를 지켜주려고 했던 거네요. 구라키 씨도 그렇게 짐작한 거야. 시라이시 씨는 안자이 도모키를 지켜주는 것으로 과거의 죄를 갚으려고 했던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라키 씨는 그 뜻을 존중해주기로 마음먹었어. 도쿄에서 고다이라는 형사가 찾아왔을 때 이제 시간 문제일 뿐 경찰이 곧 자신이나 아스나로 식당을 주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여차하면 자신이 죄를 대신받기로 각오했다.
그러자면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어디를 어떻게 건드리든 흔들림 없는 줄거리를 짜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안자이 도모키를 지켜주고 나아가 아사바 가족의 오랜 세월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 양쪽을 충족시킬 만한 스토리가 바로 그 1984년 사건의 진범은 나였다. 라는 것이었어. 물론 오리에 씨와의 한 라인이 되어준 스마트폰도 처분했지. 망치로 때려 부숴서 미카와 만에 버린 것은 프리페이드 폰이 아니라 그 스마트폰이었어. 나카마치는 두통을 견디듯이 양쪽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꾹 누르면서 긴 숨을 토해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기분이네요. 인간이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나카마치도 들었겠지만 구라키 씨는 아무로 살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무서울 만큼의 정신력과 지력이었어. 게다가 오리에 씨도 정말 괴로웠을 거야. 네, 그랬겠죠. 실제로 오리에 씨도 그런 말을 했어. 여차하면 아이의 죄를 자신이 대신하겠다는 구라키 씨의 말에 그건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극구 반대했다. 하지만 구라키 씨의 결심이 워낙 강경해서 도저히 그 뜻을 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구라키 씨가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보고는 어떻게도 해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야. 당시의 심경을 말하는 오리에의 서글픈 표정이 아직도 고다이의 눈에 어른거렸다. 진심으로 죽음까지 생각했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내가 도모키와 함께 죽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사실을 경찰에 알리려고 편지를 써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구라키 씨를 더 큰 슬픔으로 몰아넣는 일이 될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구라키가 체포되고 고다이와 나카마치가 식당에 찾아왔을 때 이 형사님들이 반드시 진상을 밝혀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빌었다고 한다. 그러면 체념도 할 수 있잖아요. 구라키 씨에게도 얼굴을 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라도 이렇게 일이 다 밝혀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상을 밝혀주신 경찰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니, 결국 비꼬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오리에가 들려준 그 말은 분명 거짓이 아니라고 고다이도 실감했다. 하지만 탐문수사로 그녀들을 만났을 때 그런 기색은 털끝만큼도 감지하지 못했었다. 이 세상 여자들은 모두 배우라고 새삼 깨달았다. 오리에는 어머니 요코에게 그런 일들을 감추어야 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요코는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는 챈 모양이었지만 둘이 있을 때 그 사건에 관한 것은 일절 입에 올리지 않았다. 자, 그게 이번 사건의 진상이야. 얘기가 진짜 길어졌네. 고다이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벌써 30분이나 지난 시각이다. 나카마치는 끙 신음소리를 흘렸다. 이야기만 듣고도 어쩐지 배가 빵빵해져 버린 느낌이에요. 그럼 요리는 취소할까? 아니요, 먹을 건 먹어야죠. 그나저나 인과라는 건 정말 오묘하네요. 살인은 역시 살인을 부르는 건가요? 30여 년이 지나서야 손자가 복수를 하다뇨. 그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 오랜 세월 동안 자신과 가족이 누명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 원인이 된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죽였다. 그야 단순하고 말하기 편리한 이유겠지. 하지만 14살 소년을 살인으로 내달리게 한 건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심리여서 어른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 그나저나 고다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웃음은 대체 뭐였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웃음이요? 희미하게 웃었어. 안자이 도모키가. 공중전화로 누구한테 연락했는지 이름을 말해주기 직전에. 허참,
난 그 웃음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야. 네? 나카마치도 당혹스러운 얼굴이었다. 고다이는 팔을 뻗어 인터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이제 요리를 내오셔도 된다고 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찻잔에 남은 차를 홀짝 마셨다. 자, 그럼 요리를 맛보면서 구라케 씨가 시라이시 씨를 도망치게 해준 30여 년 전 사건을 이야기해 볼까? 네, 진짜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두 사람이라니. 시라이시 미레이와 구라키 가즈마요. 아, 하고 고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빛과 그림자, 낮과 밤.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두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누구보다 강한 인연이 싹틀지도 모르지. 나카마치가 눈이 둥그레졌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에이, 그냥 희망사항이야. 내 꿈이랄까? 형사라는 게 험악한 현실만 지켜봐야 하는 직업이잖아. 가끔은 희망적인 꿈이라도 좀 꾸고 싶네. 고다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요리 나왔습니다. 라는 아주머니의 말소리와 함께 미닫이 문이 열렸다. 차인벨 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나갔다. 문 밖에 서 있는 사쿠마 아즈사를 보고 미레이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다. 예상했던 것보다 젊고 자그마한 몸집, 그리고 검은 테 안경과 정장에 백팩을 등에 맨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 변호사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본 것은 그때 이후 오늘이 처음이다. 그동안 몇 번이나 만났는데도 이야기하고 토론하느라 상대를 제대로 바라볼 여유도 없었다. 들어오세요. 라고 미레이는 미소로 맞아들였다. 이 세상에 몇 안 되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건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어머니는 외출하셨어요. 영화나 보시고 오신다면서요. 사쿠마 아즈사를 거실로 안내한 뒤에 미레이는 말했다. 그래요? 사쿠마 아즈사는 뜻밖이라는 듯 눈이 둥그레졌다. 어떤 영화를? 글쎄요. 라고 홍차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미레이는 고개를 갸우뚱 기울였다. 딱히 정해둔 건 아니고 시간 되는 걸로 보시겠죠. 아마 뭐든 상관없으실걸요. 사쿠마 씨에게서 어떤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은가 봐요. 집에 있으면 결국 귀를 기울이게 될 테니까 아예 나가버리신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스토리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게 뻔해요. 사쿠마 아지사는 난감한 듯 눈꼬리가 축 처졌다. 제가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고 올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죠? 그냥 겁이 난 거예요. 어떤 용건인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좋은 이야기일 리 없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 따위 전혀 듣고 싶지 않다 하고요. 사쿠마 아지사는 테이블에 시선을 떨구었다. 네, 실제로 그리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미레이는 무릎 위에 양손을 포개고 심호흡을 했다. 전 괜찮으니까 편히 이야기해주세요. 사쿠마 아즈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오늘 오전이었다. 상의할 일이 있으니 집에 들러도 되겠느냐고 묻길래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 새로 잡힌 범인은 어떻게 됐는지 현재 상황은 알고 있어요? 변호사의 물음에 미레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그 사건에 관한 보도는 일절 찾아보지 않고 있다. 14세 이상에 해당돼서 형사사건으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게다가 중대사건이기 때문에 체포한 뒤에 송검으로 처리됐어요. 다만 그 다음에 가정재판소로 송치될 거예요. 가정재판소에서는 다시 사건을 심사해서 소년 감별소로 보내거나 혹은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불처분, 그리고 검찰의 역송 중 한 가지로 결정이 납니다. 14세 후 소년을 송검하는 일은 드물지만 이번에는 살인사건이라서 검찰로 보내졌어요. 즉, 앞으로 성인과 똑같이 재판을 받고 판결이 내려질 겁니다.
사쿠마 아즈사가 담담히 해주는 이야기에도 미레이는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다. 그런가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치 남의 일이라는 투로 들렸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담당 검사가 미레이 씨에게 이번에도 피해자 참여 제도를 이용하실지 어떨지 의사를 타진해달라고 문의해왔어요. 나한테 연락한 것은 피고인이 구라키 다스로 씨였을 때 참여 변호사로 일했기 때문이겠죠. 나도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설령 이번에 그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도 내가 다시 참여 변호사로 일할지 어떨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미레이 씨의 의향을 확인해 드릴 수는 있다라고 말했더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연락드린 거예요. 물론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보수를 청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레이는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사건의 자세한 내용이라면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해 준 게 있고 실은 더 알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건 그렇지만 검찰 수사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있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여기서 또 새롭게 밝혀질 일이 있다는 건가? 불길한 예감이 몰려왔다. 이번 피고인에 관해서는 그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좀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별로 듣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다. 네, 부탁드립니다. 미레이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사쿠마 아즈사는 홍차 잔을 옆으로 옮기더니 백팩에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구라키 다스로 씨가 피고인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실관계로는 다투지 않을 거예요. 쟁점은 동기 부분입니다. 새로운 피고인은 과거 사건의 누명으로 조모와 모친이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았고 자신도 부모의 이혼, 주위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의 진범을 알게 되자 복수심에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해왔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 소년의 담임교사와 동급생 등을 탐문조사해 본 결과 그 주장에 의심할 만한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는 소리가 미레이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럼 그게 동기가 아니었어요? 사쿠마 아즈사는 몸을 웅크린 채 검은 테 안경을 손끝으로 밀어올리고 파일에 시선을 떨구었다. 초등학교 때 한동안 조부가 살인자라는 소문이 돌아서 주위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일로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다니는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별반 차별적인 환경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해당 소년에게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조모나 모친에게서 지금까지 어떤 고통을 겪어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추궁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소년의 대답은 지극히 애매해서 결국 조모나 모친에게 어떤 고생담을 들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머릿속에서 적당히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게 서서히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요. 사쿠마 아즈사는 미레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파일을 들여다보았다. 검사도 똑같은 의문을 품고 복수를 결심하기까지의 심경을 철저히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 소년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질이 다른 범행 동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질이 다른...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는 사쿠마 아즈사가 미레이를 지그시 노려보며 말을 이어갔다. 살인에 흥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이해하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다. 몇 초의 침묵 뒤에 미레이는 하는 소리를 흘렸다. 흥미? 사쿠마 아즈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파일로 시선을 떨구었다. 초등학교 때 조부가 살인범이었다는 게 주위에 알려졌지만 따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느꼈고 살인의 영향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윽고 사람을 죽일 때의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어 누구든 죽여보자는 생각을 품었다. 물론 살인이 중범죄이고 그 죄를 범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검은 욕망은 상상 속에만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구라키 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메일을 훔쳐보면서 그런 상황이 단숨에 변해버렸다. 사람을 죽여도 되는 동기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오랜 세월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였다고 하면 사람들도 용서해주지 않을까? 형벌도 가벼워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이 눈 깜짝할 사이에 뭉클뭉클 자라나 행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소년의 진술을 요약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미레이는 평형 감각이 어긋난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휘청거리지 않으려고 테이블에 손을 짚었다. 설마 그런... 시라이시 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어디까지 감출지는 결정하지 못했다는군요. 뭔가 증거를 들이대면 굳이 정할 것 없이 바로 자백할 계획이었답니다. 미레이는 가슴에 손을 짚었다. 심장 박동이 빨라져 있었다. 구라키 씨가 자기 죄를 대신해서 체포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대요?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어른들이 죄를 덮어줬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자세한 사정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고 검사가 이야기하더군요. 미레이는 가슴을 누르며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그건 정말 질이 다른 동기예요. 사건을 보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담당 검사의 견해는 이런 거였어요. 피고인 소녀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자신이나 가족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동기는 살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나중에야 설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등 그 심성이 심히 왜곡되었다. 소년을 동정하거나 그 행위를 정당화 혹은 상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므로 검찰로서는 강경한 태도로 공판에 임하고자 한다. 그래서 유족인 시라이시 씨 쪽에도 피해자 참여 제도를 활용하실지 꼭 확인해달라는 거였어요. 파일에서 얼굴을 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사쿠마 아지사가 물었다. 미레이는 고개를 숙이고 목 뒤로 양손을 꼈다. 그대로 잠시 생각해 본 뒤에 원래의 자세로 돌아왔다. 어머니와도 상의해야겠지만 이번 재판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사쿠마 아지사의 얼굴에 희미하게 낙담하는 기색이 떠올랐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납득했기 때문이라는 게 되겠네요. 납득이 되셨어요? 석연치 않은 얼굴의 변호사에게 네, 라고 미레이는 딱 잘라 말했다. 오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의문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모두 납득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지느냐. 그건 검찰이나 변호인에게는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순수한 복수심이 아니라 비뚤어진 심리가 범행의 원동력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비뚤어지게 만든 것은 아버지예요. 칼에 찔린 뒤 아버지 스스로 차를 운전해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으로 죄를 갚았다는 것이겠죠. 그날 아침에요. 미레이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사건이 일어난 날 아침에 아버지가 눈 이야기를 하셨어요. 올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릴까 하는 이야기요. 예전에는 가족끼리 해마다 스키를 타러 갔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뜸해졌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행복했던 시절을 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복한 날들을 이제는 놓아버려야 한다고 각오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거둘 때도 아버지는 분명 원통한 마음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쿠마 아지사는 후 하고 숨을 토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검사에게 그렇게 전하도록 할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사쿠마 아지사는 파일을 백팩에 챙겨 넣으며 물었다. 요즘 직장에는 휴직 중이에요. 아마 이대로 그만두게 될 것 같네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는 해도 살인범의 딸을 접수처에 앉혀둘 회사는 없을 테니까요. 사쿠마 아지사는 서글픈 눈빛을 했다. 역시 주변에 변화가 있었군요. 주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움을 샀죠. 집 전화는 해지했어요. 험한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요. 그리고 우편물도 많이 오던데요. 욕설 편지뿐만 아니라 면도칼이나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 같은 거. 지나치게 악의적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그것도 한이 없어서 요즘에는 그냥 내버려둘 때가 많아요. 사쿠마 아지사는 괴로운 듯 미간을 좁혔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질 거예요. 그런 건 금세 달아올랐다가 금세 식으니까. 그러면 좋을 텐데요. 어머니가 아예 외국으로 이민을 갈까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애초에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유도 없어요. 미레이는 어깨를 으쓱하고 입술을 풀며 후훗 웃었다. 신기하죠. 얼마 전까지는 피해자 유족이었는데 이제는 가해자 가족이라니. 피해자 유족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사쿠마 선생님께는 정말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만 밀어붙여서 난처하신 적도 많았죠. 사과드립니다. 사쿠마 아지사는 백팩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가만히 고개를 기울였다. 나는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구라키 씨가 자백을 했는데도 미레이 씨는 그 진술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든 진상을 알아내려고 했죠. 그걸 내가 좀 더 강하게 막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이름이 뭐였더라? 그 우수한 형사분. 고다이 씨요? 네, 맞아요. 그 고다이 형사가 사건에 의문을 품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 같은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구라키 씨가 유죄를 받고 다 잘됐다 하는 거? 사쿠마 선생님, 그걸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미레이는 변호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사쿠마 아지사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다. 실격이겠죠. 법률을 다루는 자로서는요. 저도 수없이 똑같은 생각을 해요. 쓸데없는 짓을 해버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 이야기인지 사쿠마 아지사는 금세 알아들은 모양이다. 구라키 씨의 아드님 이야기군요. 그분이야말로 가해자 가족이라는 걸로 큰 고통을 겪었어요. 아마 지금은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셨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한 일도 잘못은 아니었다. 인간으로서 올바른 행동이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분이 행복해졌다면 그건 저한테도 구원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미레이는 둘이서 걸었던 도자기 산책길의 풍경을 떠올리고 있었다. 구라키 가즈마가 오랜만에 아스나로 식당에 가보기로 한 것은 기호 스바시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반 정도가 지난 무렵이었다. 몬젠 나카초의 상점가를 지나가면서 혹시 식당이 폐업했으면 어떻게 하나 내심 걱정했다. 식당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를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저기 손을 쓰면 연락처쯤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만나야겠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도리가 없다. 오늘도 이래저래 망설이던 끝에 찾아온 것이다. 이윽고 그 건물 앞에 도착했다. 올려다보니 아스나로 간판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식당 영업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전에 이곳에 왔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사건 현장에 꽃을 올리는 시라이시 미레이의 모습을 발견한 뒤에
터벅터벅 걸어서 여기까지 왔었다. 그때 이 건물에서 아사바 오리에와 그 아들이 나왔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아이가 바로 안자이 도모키, 즉 시라이시 겐스케를 살해한 진범이었다. 얼굴에 어린 티가 남아있는 그런 잔혹한 짓은 도저히 할 수 없을 듯한 소년이었는데 인간이란 겉모습만으로는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새삼 실감했다. 가즈마는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아스나로는 아직 있었다. 입구에 준비 중이라는 팻말이 걸렸고 거기에 미닫이문 틈새로 불빛도 흘러나왔다. 가즈마는 심호흡을 한 뒤에 미닫이 문을 열었다. 가게 안은 전에 왔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청결한 느낌의 묵직한 테이블이 줄지어 놓여있다. 그 테이블을 팔을 둘둘 걷어올린 채 닫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아사바 오리에다. 그녀는 무심코 이쪽을 돌아보더니 건전지 끊긴 인형처럼 움직임이 딱 멈췄다.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 가즈마는 사과했다. 전화로 전하려다가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전할 일이... 우리 애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퍼뜩 정신이 난 듯 행주를 옆으로 치워놓고 두 손을 몸 앞에 가지런히 포개며 머리를 숙였다. 오랜만이에요. 지금 잠깐 괜찮으실까요? 잠깐이면 됩니다만. 괜찮아요. 차 내올 테니까 여기 앉아요. 아니요. 그건 신경 쓰시지 말고요. 하지만 가즈마의 말을 못 들었는지 우리 애는 카운터 너머로 갔다. 옆에 의자를 빼내서 앉았다. 척척 차를 준비하는 우리 애는 약간 여윈 것 같았다. 가게 안을 둘러보니 역시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어머님은 오늘은 안 나오셨어요? 가즈마는 아사바 요코의 안부를 물었다. 요즘 통 안 나오세요. 부쩍 늙어버리셔서. 우리 애가 쟁반에 찻잔을 얹고 돌아왔다. 어서 들어요. 라면서 가즈마 앞에 내려놓고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가즈마는 고맙습니다. 라고 한 모금 마신 뒤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잘 지냈어요? 우리 애가 물었다. 네, 그럭저럭이요. 직장은... 회사에 다시 나갑니다. 예전과는 업무 내용이 좀 달라졌지만요. 고객과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는 부서로 이동했지만 그런 세세한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광고 대행사라고 했었죠. 다행이에요. 아버님도 한결 마음이 놓이셨겠네요. 네,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가즈마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애써 웃음을 띠면서 말했다. 지난주에 영면하셨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오리의 표정이 굳어졌다. 반년 전에 암이 폐로 전이되어서 아이치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셨는데 결국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오리의 눈이 금세 붉어졌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면서 숨을 들이쉬었다. 그랬군요. 너무 슬픈 소식이네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만나신 게 언제셨습니까? 그게 아마... 라고 우리 애는 기억을 더듬는 얼굴이 되었다. 도모키가 체포되고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여기로 오셨었죠. 가즈마 씨는 몰랐던가요? 네, 저한테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 무렵이라면 이미 안조 본가에 가서 지내실 때인데 나한테는 비밀로 하고 도쿄에 다녀가신 모양이네요. 아버지와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었는지. 숨을 토해내고 우리 애는 입을 열었다. 사과를 하셨어요. 도모키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라키 씨가 하신 일은 잘못이었다고. 옛날과 똑같은 잘못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잘못이요? 그때도 진범을 알면서도 도망치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애초에 잘못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톱니바퀴가 어긋나 버렸어요. 그렇죠. 가즈마는 얼굴을 찌푸리며
눈썹 위를 긁적였다.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 아버지 상당히 뼈에 사무치셨겠네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애가 실눈이 되어 조용히 웃었다. 가지마 씨는 어때요? 아버님과 찬찬히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사건에 대해서라면 석방된 그 다음 날에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셨어요. 30여 년 전 일과 이번 일을요. 그래서 저도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 아버지가 한 일은 큰 잘못이었지만 우리 아버지답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유난히 책임감 강하고 자기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었으니까요. 그건 그렇지만 그 바람에 주위 사람, 특히 친아들을 고생시킨 건 좋지 않았죠. 우리 애가 미간을 좁히며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에 의하면 그게 필요했었답니다. 필요요?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자신이 대신 잡혀간 것 자체는 별로 힘들지 않았대요. 병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형도 두렵지가 않았답니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아들이, 즉 제가 세상의 냉대를 받고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괴로움이 바로 형벌이구나 하고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감수하는 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얼굴이 구깃구깃해진 채 그런 고뇌를 토로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가즈마는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났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새삼 알게 된 것이 있었다. 내가 벌을 받는 것보다 내 가족이 박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구라키 씨가 그런 말씀을. 그렇군요. 복잡한 마음속을 짚어보듯이 오리의 시선이 방황하고 있었다. 가즈마는 식당 안을 잠깐 둘러본 뒤에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가게는 좀 어떻습니까? 그냥 보기에는 별반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경영 상태라면 그리 좋지는 않아도 딱히 나쁘지도 않다고 해야겠죠. 인터넷에 이런저런 글들이 올라온 모양이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단골 손님들로 꾸려나가던 가게니까요. 그러시다면 다행입니다. 일련의 사건은 인터넷상에서는 기요 스바시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확산되었다. 가게 실명까지는 밝히지 않았어도 범인의 어머니가 경영하는 몬젠 나카초의 식당이라고 나와서 아스나로 이야기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도 적지 않을 터였다. 그런 기사나 댓글은 애써 피해왔지만 친구 아메미야의 말에 따르면 죄를 대신 덮어쓰고 체포된 아이치현 거주의 남성에 관해서는 대부분 호의적인 글이 많다고 한다. 진범인 중학생에 대해서도 동정적인 의견이 많고 오히려 예전에 살인을 저질렀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평생 태연히 변호사로 일해온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금세 실증을 내고 관심도 옅어져 가게 마련이다. 최근에는 거의 화제에도 오르지 않아서 가즈마도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다. 실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말이 있어요. 아사바시 가족을 돌봐주었으면 좋겠다. 만일 네가 여유가 있다면 유산의 몇 %는 증여해 줄 수 없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애가 오른쪽 손바닥을 이쪽으로 내밀었다. 그 이야기는 구라키 씨와도 했었어요. 제가 딱 잘라서 거절했죠. 아버지에게서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도 일단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고 고마워요. 그런데 마음만 받도록 할게요.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되니까요. 우리 애가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한 결의와 각오가 충분히 감지되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가려는 것이다. 그 의지를 뒤흔들 필요는 없으리라. 알겠습니다. 라고 가즈마는 대답했다.
안자이 도모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졌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묻지 않기로 했다. 소년범이라도 일정 기간은 구속될 터였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쪽에서 거두어주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들었다. 손목시계를 보니 개점 시각인 오후 5시 반이 거의 다 되었다. 가즈마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친구들 데리고 손님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꼭 와요. 기다릴 테니까. 오리에는 흐뭇한 듯 눈이 둥그레져서 말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뒤 가즈마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한 장의 엽서를 꺼냈다. 사무실 이전 알림이라고 인쇄된 엽서다. 오리에게 다른 일정이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 마음을 정한 건 아니었다. 이 엽서를 보내준 사람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려야 할지 어떨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큰 길가에 서자 빈 택시가 다가왔다. 가즈마는 망설이면서도 손을 번쩍 들었다. 택시에 타고는 이다바시로 가주세요.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다. 게다가 엽서에 그려진 약도를 운전기사에게 내보였다. 목적지 빌딩 앞에 도착하고 보니 아직 6시도 안 된 시각이었다. 가즈마는 빌딩을 올려다보며 몇 차례 심호흡을 한 뒤에 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렸다. 바로 옆에 유리문이 있고 사쿠마 법률 사무실이라는 표시가 보였다. 문 건너편에 카운터가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가즈마가 입구로 다가가자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네, 라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더니 카운터 옆에 커튼이 열리고 사람이 나왔다. 블라우스에 감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가즈마의 얼굴을 보고 헉 숨을 삼키는 얼굴을 했다. 시라이시 미레이였다. 이전과 다름없이 아름다웠지만 인상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것은 머리를 짧게 자른 탓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코나메에서 돌아와 도쿄역에서 헤어질 때에 비하면 얼굴빛이 환해져 있었다. 만나는 건 그날 이후 처음이다. 오랜만입니다. 가즈마는 머리를 숙였다. 미레이는 후 하고 긴 숨을 토해냈다. 어떻게 여기에... 알림 엽서를 보내주셔서요. 알림 엽서요? 이거. 가즈마는 그 엽서를 내밀었다. 미레이 씨가 보낸 거 아니었어요? 미레이는 엽서를 받아들고 수신인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그럼 누가? 엽서의 발신인은 변호사 사쿠마 아즈사라고 인쇄가 되었지만 그 옆에 손글씨로 시라이시 미레이 사무라고 적혀 있었다. 미레이 씨 무슨 일이야? 커튼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테 안경을 쓴 자그마한 몸집의 여성이 나타났다. 선생님, 이거 생각나세요? 미레이가 엽서를 내보였다. 안경을 쓴 여성이 엽서를 받아들고 수신인 이름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내가 보냈어요. 왜요? 미레이가 물었다. 미레이 씨한테 좋을 것 같아서요. 저한테요? 안경을 쓴 여성은 웃음을 띤 채 엽서를 가즈마에게 돌려주고 커튼 너머로 사라졌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나타났다. 코트와 백팩을 손에 들고 있었다. 난 먼저 퇴근할게요, 미레이 씨. 사무실 뒷정리 좀 부탁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쿠마 아지사 변호사는 가즈마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던지더니 사무실을 나갔다. 가즈마는 미레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언제부터 여기에서? 작년 여름부터예요.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사무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변호사님이 불러주셔서요. 사쿠마 변호사와는 아버님 쪽 인맥으로? 처음 계기는 그쪽 인맥이었죠. 피해자 참여제도를 이용했을 때 우리를 도와준 분이세요. 아, 그러셨군요. 피해자 참여제도. 그 말을 들었던 게
벌써 한참 옛날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미레이는 어색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말을 이어갈 화제가 생각나지 않은 것이다. 실은 가즈마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하고 미레이가 얼굴을 들었다. 전부터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셨는데 이번에 그만. 저런 상심이 크셨겠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여기까지? 네, 그렇긴 한데요. 가즈마는 숨을 가다듬은 뒤 말을 이어갔다. 그건 그냥 형식상의 이유예요. 형식상이요? 본심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엽서를 받고 당장이라도 달려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마침 핑곗거리가 생긴 김에 달려왔습니다. 그날 일을. 가즈마는 미레이의 눈을 응시했다. 독고남에 갔던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어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미레이가 눈을 떨궜다. 저도 그럴 거예요. 몹시 힘든 하루였으니까요. 다만 잊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돌아오는 신칸센에서 미레이 씨와 손을 잡은 건 잊고 싶지 않던데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똑같이 이해한 듯한 느낌이었다고 할까?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가즈마는 고개를 숙이고 오른손을 내밀었다. 다시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상대에게 마음이 전해지고 그 마음에 응해주기를 고대했다. 하지만 그 손을 맞잡아주는 손은 없었다. 가즈마가 머뭇머뭇 얼굴을 들자 미레이는 두 손을 포개 가슴에 얹고 가만히 아래쪽만 보고 있었다. 살아있을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가느다란 목소리로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사람을 죽이고도 처벌을 면한 채 남들처럼 살면서 가정까지 꾸렸다니. 그런 사람의 딸이 살아있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타인이죠. 하지만 내 몸에는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만일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에게도 그 피가 이어지겠죠.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일까요? 가즈마는 내밀었던 오른손을 걷어들였다. 나도 선조를 거슬러 올라가면 살인자 한두 명은 있을 텐데요. 옛날에는 전쟁도 많았고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미레이가 힘없이 웃었다. 사쿠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죄와 벌의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간단히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앞으로도 깊이 고민해봐야 할 테니까 자신의 일을 도와주었으면 한다. 둘이 함께 답을 찾아내자고요. 묵직한 말이었다. 그것이 가슴속에 털썩 가라앉는 것을 가즈마는 느꼈다. 죄와 벌의 문제. 미안합니다. 나 역시 아무 고민도 없는 건 아닌데 경솔한 행동을 했군요. 사과드립니다. 아니요, 라고 미레이는 고개를 저었다. 가즈마 씨의 그 마음 정말 기쁘게 생각해요. 만일 언젠가 제가 어떤 식으로든 답을 찾아낸다면 꼭 알림 엽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때도 가즈마 씨가 제게 손을 내밀어줄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때는 저도 그 손을 잡고 싶으니까요. 가즈마를 응시하는 눈빛은 그 말이 거짓이나 사탕발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직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할 터였다. 알겠습니다. 라고 가즈마는 말했다. 오늘은 이만 가야겠군요. 하지만 잊지 말아요. 그날이 아무리 멀더라도 나는 손을 내밀 겁니다. 약속할게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미레이는 빙긋이 웃었다. 그 뺨에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